이어서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의 문망혁 교수님께서 한국근현대과학사연구회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보세요. 파일 하나 요거 한번 열어주세요. 아래 내려놓고요. 이거.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대 문만용입니다. 좀 전에 구만옥 교수님 마지막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 자료가 쌀산 문명 총서라고 해서 임원경제지 번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쌀산 문명 연구원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10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 제가 과학사학회 학술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요. 어느 날 국내 메이저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현재 위기에 처한 마이너 학문의 현황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과학사가 자기가 볼 때 위기에 처한 마이너 학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답을 하면서 참 기분이 참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위기에 처한 과학사학회가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60년 행사를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근현대과학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의 상당 부분은 좀 전에 이제 김근배 선생님 강의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요청받을 때 한국근현대과학사 리뷰를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요. 1차적으로는 역사학부에서도 개항 이후부터를 이제 근대로 칩니다. 그래서 근대 1, 2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로 현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 역시도 한국근현대과학사를 개항 이후부터 좀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시기를 조금씩 나눠서 봤습니다. 개항기, 강점기, 그다음에 해방에서 1950년대까지, 그다음 6, 70년대, 80년대 이후, 그리고 이제 북한과학사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근현대 과학사인가, 어디까지를 근현대 과학사 연구로 볼 것인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국과학사학회에 수록된 근현대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하되 그 위에 이제 단행본 같은 걸 조금씩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과연 한국 근현대 과학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도 좀 궁금증 갖고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생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석주명이라든지 정문기 같은 생물학자들이, 특히 분류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책을 쓸 때 자신의 분야의 연구사를 정리하는 건 대단히 기본입니다. 누가 언제 무슨 연구를 했었고 그건 어떤 의미가 있고 누구는 뭐 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과학사 연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덕봉 선생, 물론 이제 이덕봉 선생도 생물학자입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61년에 아세 연구에 쓴 글에 최근세 한국 식물학 연구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는데 상당히 체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논문을 처음 근현대 과학사 논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일산 김두종 박사 희수기념 논문집에 실린 임채원 선생의 논문이라든지 68년에 아세 연구에 실린 김영호 선생의 한말 서양 과학 기술의 수용, 뭐 이런 논문들이 이제 초기의 한국 근현대 과학사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시기에 개항기의 과학 잡지에 대한 논문도 있고요. 이것들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근현대 과학사 논문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으면서 이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서구 과학 기술 도입의 사적 고찰이라고 해서 69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연구기관이 성신여자사범대학 인문과학연구소로 되어 있고 연구 책임자가 전상훈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원으로 김용호 교수님이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 책은 한 이제 120,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개화기와 일제시기로 나누어서 사상 및 제도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학기술 분야 역사를 상당히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현대 과학사 연구 성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는 1977년에 나왔던 한국 현대문화사 대계, 이거 역시도 이제 대단히 많은 분야, 24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연구의 상당
부분의 필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문 역사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분들이 자신들의 분야의 역사를 정리했던,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시대 분류와 함께 중요한 인물이나 저작들을 잘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초 정보를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사 학회지의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79년에 간행이 시작됐고요. 이제 바로 80년에 2호에 여기 계시는 박성래 교수님께서 대원군 시대의 과학기술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사 학회에 게재된 근현대 쪽 논문의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호입니다. 같은 호에 여기 계시는 이제 송상용 선생님 그리고 고경신 선생님께서 함께 쓰신 한국의 화학이라는 논문 역시도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 현대를 다룬 논문의 첫 번째가 아닌가, 과학사 학회에 실린, 그래서 이제 두 논문이 같은 해인 1980년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한국 과학사 학회지에 실린 근현대 논문들을 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시기별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이제 절반이 넘는 제가 대충 분류해봤다는 104편 정도가 한국 근현대 과학사 논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2010년대에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뒷시기로 갈수록 과학사 학회지의 발행도 많아졌고 또 연구자도 많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온갖 종류의 대형 연구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논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대학에서 양적 평가가 강조되면서 논문을 많이 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 논문을 시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해방 이후 논문이 조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항기 강점기 논문이 좀 많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60년대 70년대 논문이 23편으로 가장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구 과학기술 도입의 사적 고찰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연구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과학기술이 당연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근대사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발견하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최근에, 즉 이제 1960년대죠. 이 시기에 과학기술 개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을 했는데 그것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 정책을 역사적으로 합리화 토착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실제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전통 과학기술 유산 역사 중에서 계승할 것은 제대로 계승하고 알릴 것은 제대로 알림으로써 지금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고요.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를 뽑으면 첫 번째는 강점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과학기술을 도입했지만 일본의 방해와 국내 정치의 불안으로 모두 좌절됐다. 식민지 시기에 기술 교육기관의 확충, 초등과학기술의 보급정책,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보급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이는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의학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발전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 목적과 결론과 뭐 아주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보고 그렇다면 전상훈 선생님이 염두에 두셨던 한국사에서, 한국 근대사에서 과학기술이 대단히 중요한데 얼마나 그게 인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궁금해서 이거 조금 찾다가 흥미로운 논문 하나 찾았는데요. 한국사 연구 휘보에 실린 근현대 논문들의 제목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저작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27,000편에 해당되는 한국 근현대사 논문들, 뭐 서평이나 이런 거 빼고요, 논문들을 뽑아가지고 그 제목에서 10회 이상 등장하는 단어 29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그 표가 있는데 제가 이걸 쭉 살펴봤더니 이 290개의 단어 중에서 과학기술과 관계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더니 철도, 산업화, 세브란스, 사회진화론 정도가 그나마 과학기술과 좀 관련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치적인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물론 이제 이 연구 방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한국 근현대사 논문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사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근대사에서 과학기술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로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항기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19세기 동아시아 연구가 과학사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충격에 대한 반응을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통들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과학사 역시도 전통 과학과 구별되는 근대 과학, 분명하게 구별되는 근대 과학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과학사 연구들이 서구 근대 과학 기술을 어떻게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졌나 수용을 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전신, 철도, 전기, 농업, 교육 등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꼭 과학사 학계뿐만이 아니라 한국사에서도 이쪽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철도는 이미 대단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농업이라든지 전신 같은, 특히 전신 같은 그동안 과학학자들을 주로 다뤘던 분야들도 요즘 한국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건의료 쪽의 논문은 과학사하고는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하고 보고 있는 전통의학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의학이 서양 근대의학과 어떻게 서로 만나서 절충을 시도했다거나 서로 어떤 역학관계에서 오늘날의 모양이 만들어졌는가, 이런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의학과의 절충 시도가 무산된 것,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적인 위생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던 식민지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러면서 과연 근대 혹은 개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표면적으로 내세운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실행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의식 삼는 연구들이 사실은 보건의료 분야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과학 쪽은 조금은 이런 문제의식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김현일 박사께서 최근에 이제 고군분투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단행본 관련된 3권을 내서 과학사 개항기 한국 과학사 연구자로서는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식민 권력의 통치 행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단히 많고요. 이거는 과학사학계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철도 같은 소위 말하는 근대적 인프라에는 대단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철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앙까지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이제 지방 지선으로 연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 경험이 어떻게 그 이후에 과학기술 연구에 단초가 됐느냐, 또는 이제 과학기술자의 성장,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기술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식민정책하고 조선인의 대응이 상호작용의 결과라거나 뭐 이런 연구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기관들, 뭐 다양한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재적 발전론 혹은 이제 수탈론의 다른 이름이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식민지 근대화론 사이 논쟁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또 이제 최근에 뉴라이트하고 한국사학회 논쟁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한국 근현대 과학사에서는 이 논쟁의 전면에서는 조금 비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한국사학계 논의들이 식민지 근대성론으로 어느 정도 모아지는 것 같고, 이제 과학사 연구에서도 이 식민지 근대성론은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조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쪽은 사실은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현대 쪽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과학사에서는 현대 쪽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3분의 2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식민이나 분단, 전쟁이 주된 연구 키워드였다가 60년대 이후로 경제로 넘어갔죠. 이제 그런데 과학사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경제와의 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 쪽이 좀 많지 않을까. 이제 최근에는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에서 1950년대까지는 해방 직후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 아까 김금희 교수님 강의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 70년대 소위 말하는 이제 박정희 시대라고 하는 시기가 사실 한국 근현대 과학사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압축적 성장과 관련된 제도 수립 이벤트가 가장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주된 문제의식은 과연 이 시기의 과학기술 혹은 박정희 또는 정부 정책과 과학기술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단적으로 왼쪽에 책이 나와 있는데 과학 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이라는 책 많이들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책의 필자는 과학학자들은 아니고요. 원로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책인데, 국내 과학계의 박정희 시대 또는 박정희에 대한 인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형적으로 보여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과학 대통령 박정희 신화를 넘어서는 이제 과학사학자들이 그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신화이고, 실제 그 시기의 과학기술의 성과들이 박정희에게 모든 게 다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이제 첨단 산업 쪽이 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북한 과학기술은 아시는 것처럼 5, 60년대에 집중되어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정은 시대 연구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사학회에 실린 104편의 논문의 영문 초록을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둬가지고 104편 논문에 다 나오는 단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르고 나머지 단어를 뽑았던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이제 워드 클라우드 그려봤더니 대충 이런 양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상상 가능한 단어들입니다. 코리안 테크놀로지 리서치 사이언스 그리고 가버먼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요거를 사실은 제가 좀 워드 시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네트워크 분석을 좀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논문 편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토픽 모델링으로 거기 나온 중요한 어휘들을 몇 개 좀 묶어서 논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편수가 작아서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특징을 말씀드리면 방금 보는 것처럼 그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것들이 정부 정책 발전 연구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에서는 과학기술 관련된 제도들의 연구가 대단히 많이 있었고 이제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연구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적 과학기술 또는 한국 과학기술의 형성 정체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과제가 반영된 과학기술 무엇인가? 이런 걸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압축적 성장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뭐 몇 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가 시대에 대한 인식인데 요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이 작년 봄에 전북대 한국과학문명연구소가 전북사학회하고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이고요. 그 주제가 서울올림픽과 한국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재미있게도 마지막에 전북대 사학과의 윤성원 교수가 이제 전체 코멘트를 해주는 대단히 인상적인 표현인데 대단히 재미있다. 그런데 아쉬운 게 그 시대에 대한 시대 인식,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에 대한 고민이 별로 안 담겨 있다. 그 개별 사건에 대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은 들어있는데 그게 한국사 전체를 이해할 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사실 이건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경제 산업 성장과 구별되는 과학기술사가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은 송성수 교수께서 최근에 이제 산업기술 발전사를 다루면서 계속 고민을 하신 부분이고 뭐 책으로도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익숙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특히 이제 한국사 하시는 분들이 과학사 제가 만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한국 과학사, 근현대 과학사에서 특정한 아이템이나 사건들에서 꼼꼼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되게 흥미있고 잘 보여주는데 그걸 이제 국사학과 연구자들이 받아들여서 한국사 내에서 수용을 하려면 전체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조금은 큰 담론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좀 더 유연한 과학사라고 할까요? 제도사를 넘어 조금 다양한 인접 분야를 좀 포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대상 인물과 지역도 조금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사가 엘리트 과학자 중심이지만 그 대상을 뭐 기능 인력까지 확대를 시킨다거나 또는 이제 한국 바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또는 한국에서 활동했던 외국인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과학사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지방의 과학도 대단히 중요하게 좀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개별 유명한 과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뭉쳐서 이루는 한국 과학자 사회 특히 이제 기업의 과학기술자까지 포함해서 그쪽까지는 아직은 연구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 아래에 한국과학기술 아카이브 지금 김근배 교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토대 사업인데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한국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취합이 되고 이제 그들 사이에 집단으로서의 사회로서의 연구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끝난 전에 마지막에 또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동안 한국 근현대 과학사가 한국 과학을 계속 논의를 했다면 저는 이제는 과학 한국 그게 이제 테크노 코리아가 될지 김근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언티픽 코리아가 될지 또는 뭐 엔지니어링 코리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김근배 선생님이 오늘 그 발표를 하신 줄 모르고 이 대목을 썼는데 그동안은 과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과학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탐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 과학사 학계 바깥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하고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약간 급작스러운 것 같아서 그러면 플로어에서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뭐, 네, 지금 당장 그러면 없으면은 그 다음번에 발표까지 합해서 다시 질문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문만영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